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7도입니다. KBS 제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대선 전국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으로 국민의힘에선 자강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리더십 논란을 겪었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거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미숙한 점이 많다면서 입당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본경선 일정을 3주 정도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이른바 내검남내,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양강 구도를 보여왔던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도쿄의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의 2배인 2,400명이 넘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면서 올림픽 중단을 촉구하고 IOC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상황은 어떤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JP뉴스 유재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사의 자체 개편 2주차를 맞아서 개편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치인의 시각으로 국회 상황을 살펴보는 여의도 인싸, 빅데이터 코너인 이슈 이수다, 잘못된 보도와 언론 관행을 지적하는 미디어 직설,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박종원의 경제 한방, 주목해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지금 이 영화, 그리고 진행자의 시선을 담아낸 오늘의 발견. 이렇게 열거해놓고 보니까 새로운 코너가 참 많은데요. 시사 개편에 대한 솔직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감상평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사연 문자와 함께 오늘의 방송 내용 관련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KBS 1라디오를 유튜브 채널과 함께 콩을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콩 앱을 켜시고 1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마크 누르시면 되니까요. 실시간으로 많은 시청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찜통더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찜통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다기보다는 정치권이 오히려 더 설설 끓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대선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는 네. 분위기예요. 찜통더위는 하지만 우리 애청자분들은 그냥 우리 시사야 뉴스야
찜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럼 시원한 에어컨 켜시지 않아도. 네네. 알겠습니다. 빙수 같은 방송입니다. 네. 출발이 안 좋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늘 예. 네, 찜통 더위 그리고 보기만 해도 열받는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네, 김성환의 시사를 들으면 시원합니다. 사이다처럼 그러니까요. 시원하고 시원한 새 남자가 아주 네. 분위기를 얼려버리기 때문에 네,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하는 얼려버리는 개그를 여러분들도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야, 오늘 김민하 평론가 정말. 승입니다. 네. 아, 이거 뭐 승패가 있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비타민 같은 방송. 감사합니다. 자, 뭐 지금 설설 끓는 정치권 얘기 그러면 들어가 보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한 달을 이제 막 넘긴 상황이 됐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된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합의했다가 네. 또 이거 합의한 건 아니다. 가이드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다시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듯한 네.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통일부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좀 논란을 낳기도 했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좀 듣고 그다음에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우려됐던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불러왔던 이준석 현상 또 이준석 돌풍 사라진 건 아니고 여전히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안정감이 역시 우려가 됐던 부분이고 걱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 찾아온 건 아니냐. 물론 이건 이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또 정치적인 내공을 더 다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정치판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완급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여성가족부 폐지 또 통일부 폐지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에다가 번복하는 현상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준석 대표의 이 영향력에도 또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평가는 지지율이거든요. 네. 한 끗 치솟았던 이제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내려온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았다.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 논란이 이 지지율에 영향을 가져왔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더 안정감을 갖춰가는 그런 정교함. 이걸 아마 기대할 것 같고 이준석 대표에게 기대하는 건 세 가지일 거예요. 변화,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차기 대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 같은 경우에는 국민 대변인을 토론으로 뽑는 그런 과정 신선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2030 세대가 이준석 대표에게 많은 걸 기대할 겁니다. 이게 이준석 이 돌풍의 원인이었으니까. 그러면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청년 대표 정책이 뭐가 있냐 잘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나와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차기 대권 관리 잘하겠다 그러는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입당 뭐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겨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하면서 한숨 돌렸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또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섣불리 이준석 대표를 빨리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완급 조절과 정교함을 좀 갖춰갈 필요는 있겠죠. 정교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당 지도부하고 서로 교감하에 논의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오히려 최고위원들이 이거 잘못된 정책이다. 잘못된 합의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리스크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가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의 원인이 뭐냐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 지도부의 합의라든가 대권자들과의 합의 이런 게 뭐 중요한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혼자 합의를 뭐 하고 논의를 잘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내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협의나 논의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에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이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 본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재난지원금 뭐 그 송영길 대표 합의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설명한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추경의 전체 액수는 그대로 둔다. 이걸 이제 그대로 두기로 하고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해달라라고 하면 총액은 그대로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 비중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못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네. 그런데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굽히지 않고 주장할 것이니 거기서는 굳이 다투지 않더라도 결국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을 늘리는 걸로 합의하면 못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수거든요. 본인의 머릿속에서 있는 산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대표끼리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면 1대1의 어떤 협의나 합의에서는 말이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견 없이 합의가 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이 사안을 어떤 게임의 영역 이렇게 산수의 영역 그리고 결국은 내가 장기로 보면 이길 것이다라는 이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준석 대표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논쟁이 된 여가부 통일부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외신과의 인터뷰도 그렇고 이것도 본인의 세계관이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게 인터넷 커뮤니티 주로 이제 좀 남성들이 많이 찾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이 정권에 대한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3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성, 북한, 중국입니다. 네. 딱 여기에 걸맞는 그러한 이제 부분에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는 것도 이게 여러 가지 뭐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결국 이 세계관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외의 조건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네. 이른바 이제 우리가 보수신문이라고 불리는 곳이 조선, 중앙동아 아니면 동아중앙 네. 이렇게 세 개 신문이 아마 이준석 대표 체제 들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일제히 사설로 이준석 대표의 언행을 비판하는 걸 실었어요. 특히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제1야당 대표는 정치평론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지적까지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또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어리다고 흔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럴 수 있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때부터 당대표가 되면 이러이러한 점들이 우려된다. 그거 다 예상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현실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어리다. 분명히 그런 또 흔들기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게 그렇죠. 있을 수는 있겠죠. 말이 앞선다. 네. 이준석 대표는 계속 방송에서 평론을 해왔던 인물이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세력이 없다. 이준석 세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원외의 당대표이고 또 본인이 어떤 발언들이 당내 중진들의 뒷받침을 못 받을 경우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갈 길이 정말 이 험난한 길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본인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본인이 비빔밥론을 이야기했거든요. 공존을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에게는 이준석 대표는 지지율을 지켜야 됩니다. 이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역시 이준석 대표는 MZ세대를 견인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2030 세대들이 볼 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30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청년 정책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공감은 어떤 공감이다? 세대 공감입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공자는 이제 3공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은 공유예요. 당내 중진들과 소통을 통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주장하는 것들에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 이준석 대표 의견이 옳습니다. 심지어는 김지현 최고위원도 우리 이준석 대표 참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중요한 건 공존입니다. 네. 왜? 여성가족부나 통일부는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큰 틀에서 우리가 작은 정부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 오히려 청년의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 청년 가족부라고 예산도 더 강화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통일부, 동서독이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정권의 정치적 성향은 변하더라도 내독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통일부 같은 건 절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한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이야기도 그냥 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만났을 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혼란한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어. 신중해야지.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로 3공이 중요합니다. 공존, 공유, 공감입니다. 배순탁 기자는 어쩜 이렇게 정리 요약을 이렇게 탁탁탁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존경합니다, 배 소장님. 아니, 왜 그래요? 네. 모든 것을 오늘만 존경하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을 첫째, 예. 둘째, 셋째 이렇게. 네. 네. 김민하 평론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이게 세 가지로 뭐 정리하고 이런 뭐 복잡한 생각은 못 하고요. 네. 싸워야 될 공간에서 정확히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네.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어떤 대표든지 간에 그 대표를 흔드는 세력이라든지 뭐 흔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그걸 겪으면서 동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평론가를 출신이고 뭐 원외고 뭐 말이 좀 이렇게 좀 가볍고 이런 것 때문에 더 흔들리는 측면이 물론 있지만 결국은 대표로서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감내할 것이냐를 두고 본인이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령 지금 라디오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왜 김종인은 되고 나는 안 되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이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의했을 때 안 흔들지 않았느냐. 왜 나만 흔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 대표가 뭐 저렇게까지 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게 아니라 이슈를 가지고 당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걸로 이제 당내 기득권하고 싸워야죠. 그래야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젊은 층도 저 이준석 말이 옳은데 당내 기득권이 왜 안 들어주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자신의 어드밴티지를 충분히 살리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 네. 청취자 9788님께서 좀 길게 봐도 좋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 한 명으로 그럼요. 너무 성급한 것이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맙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그렇죠.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왜 저희가 또 지금 오해하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바람을 불게까지 했던 대표가 지금 취임 한 달 정도를 맞았을 때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는 있고 네. 관련돼서 지금 이제 대선 경선을 이끌어야 될 그렇죠. 입장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좀 얘기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만 추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분석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김민하 평론가와 제가 분석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이걸 당 내에서 못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진들도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이준석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점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네. 분석도 있지만 저는 우정도 있습니다. 제가 3-4살밖에 안 많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한 우정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까 이제 배용찬 소장이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청년 세대와 관련돼 있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이슈화하고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근데 우리 한번 방송이 뭐 나이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뭐 3살 많다 이렇게. 좀 젊다 이거죠 저는. 아 네. 그렇구나. 네. 아니 왜요? 젊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습니다 우리는.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모습,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네. 데는 좀 역할을 했어요. 지금 이전에 흔들리는 모습하고는 다른 네. 좀 새로운 국면이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혹시 뭐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평가는 하세요? 그렇게 평가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에게 중요한 과제가 변화 또 이제 청년 그다음에 이제 차기 대권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매끄럽게 잘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경선 기획단이 꾸려지고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와는 그냥 한 상견례 정도 수준의 만남으로 원래는 알려졌었거든요. 네. 근데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그동안 여러 논란으로 힘들었던 이준석 대표에게는 반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는 경우 윤석열 후보는 당장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입당도 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여론의 또 기대 속에 보수 쪽의 기대 속에 기대와 호응을 받고 있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격 입당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준석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말 9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버스 다 출발할 때가 됐는데 아무도 합류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모습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최전 감사원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감사원장이 대선으로 직행했다고 하는 비판 뭐 이런 건 일단 두고서라도 이준석 대표가 확실히 버스를 출발시킬 수 있는 명분은 좀 확보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 점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필요했던 건데 이제 어쨌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제 명분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적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안 들어오냐? 계속 안 들어올 거냐? 8월 달에 경선 참여 안 할 거냐? 왜 안 하는 거냐?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인데 다만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공이냐? 이준석 대표의 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이제 QR코드로 입당을 시켰기 때문에 네,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안 만났으면 QR코드를 안 하고 아날로그로 했을 수도 원서를 있어요. 써가지고 네. 보냈을 팩스로 보내거나 뭐 그렇죠. 이렇게 했을 가능성. 네,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시킨 것은 이준석 대표의 공인데 사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선택한 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유불리 이걸 따져서 주체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준석의 공이냐? 그건 약간 이 입당 자체가 이준석의 공이냐? 저는 조금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러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그렇죠. 뭐 지금 당대표 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치,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감사원장의 입당에 감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배 소장님 정말 매력적이세요. 네네. 캐릭터가. 하여튼 지금 뭐 최 전 감사원장 입당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최 전 감사원장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당하면서 또 조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메시지, 통합이라는 네. 메시지를 던졌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약탈적 정권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반문의 메시지를 냈던 거에 비하면 이제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전략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상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우 의원이죠. 네.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의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강하게 쏘아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왜 대선 후보가 되려는지 가급적이면 이게 중도층과 좀 MZ 세대를 좀 포섭하기 위한 네.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여요. 왜냐하면 무조건 하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할 경우에 아니 그럼 어떻게 왜 감사원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퇴를 하고서 출마를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이 비판이 또 쏟아질 수는 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좀 유연하게 네.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남평 어떻게? 바둑에 보면 흉내바둑이라는 게 있는데 흉내바둑요? 네, 상대가 두는 그 자리에 맞는 자리를 그 길에 그대로 따라서. 그렇죠. 그대로 네. 둬가지고 결국은 중앙에서 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수인데 이걸 굳이 제가 비유를 하자면 역흉내바둑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지지율이 어쨌든 하락 국면이 좀 왔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왜 실패했는가를 보고 그 실패로 안 가는 정반대의 전략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왜 생기고 있느냐. 첫째, 정치적으로 뭘 할지 본인이 포지티브하게 뭘 할지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정권에 대한 비판 논리만 크게 이제 키우는 방향으로만 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정확하고 어떤 본인의 주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의 입당도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세 번째 그런 것들이 답답하게 비춰졌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렇게 답답하게 안 하고 나는 입당을 바로 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뭐 전원 정치 이런 게 아니라 대변인 선임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다 얘기하겠다. 시원시원하게 그냥 가고 그다음에 정권 비판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존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포지티브한 메시지 내놓겠다. 완전히 이제 역으로 이제 이 반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불안한 모습을 좀 이렇게 이 부각시키는 그러한 전략으로도 보이는 그런 행보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 전 총장이 네. 과연 뭐 국민의힘 입당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버스를 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여기로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경선 버스를 탈 사람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최 전 원장 입당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쪽 다를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윤 전 총장은 입당 안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걸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말 노회한 정치인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또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있기도 하고 그만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모든 이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인물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분석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오히려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다 고지고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 전 위원장 얘기도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얼마만큼이나 당 내에서 외연을 확대를 해서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회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한 발 늦어버린 것이거든요. 입당하기에는. 네. 그럼 그렇게 입당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후보였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해석을 해보면 아마 빨리 입당하게 되면 홍준표, 유승민 또 원희룡 이런 자기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이제 검증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입당하지 말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뭐 제가 그분의 뭐 경륜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지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이것은 지금은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걸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굉장히 유력한 이 야권의 대권주자로서 발돋움하게 되고 굉장히 어떤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고 아마도 이걸로 역할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을 어떤 정권교체의 플랫폼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한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서 네. 이 부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동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윤석열 전 총장에 관련돼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속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11월 달에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 그림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려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그때까지 그렇죠. 압도적인 상황으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부족한 점은 배우로서 충실해야 되는데 배우와 감독의 역할을 다 하려니까 지금 다 꼬이고 제대로 캠프 구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감독이 필요하다. 아주 유능한 감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유능한 감독이 영입이 돼야 될지 한번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유능한 감독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본인을 가리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네, 근데 그거 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상상했지만 뭐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얘기대로 뭐 이렇게 잘 영입도 하고 이렇게 갖춰가지고 지지율 유지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땐 지금 국면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이럴 거면 계속 저는 뭐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지금 뭐 검증을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변화가 필요한 조직이라고 했는데 정치 철학은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맞는 정치 철학을 충분히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가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본인에 대한 부당한 검증이든지 이런 공격을 거기서 이겨내고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를 꿰차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저게 윤석열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건데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걸. 네. 근데 뭐 사실은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네. 잘 알 수는 없죠. 근데 제3지대가 있다 얘기하지만 제3지대가 성공한 전례가 사실 없기 때문에 거의 짤막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는 경우에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인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경쟁력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식구 초래를 해서라도 김 전 위원장을 좀 모셔가는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은근히 바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얘기들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지율 조사 최근에 나온 걸 김민아 평론가께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다음에 그걸 하나하나씩 좀 저희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지난 10일부터 13일간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3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이제 전체의 27.8%,
이재명 지사 26.4%, 이낙연 전 대표 15.6%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전까지의 이제 조사와 비교하면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은 하락세고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특이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인천, 경기,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지지가 급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강원, 대구, 경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좋게 나오는 지역들은 좀 보수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건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그다음에- 딱 더 소개해 주시죠. 하나만요. 예, 뭐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많아요. 다 소개해 드릴 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건 이제 배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 그만해요. 네. MBN 매일경제와 RN서치가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여야 유력 주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35%, 윤석열 전 총장이 38.2% 이렇게 지지가 나왔는데 뭐 오차 범인의 접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이렇게 붙이니까 이재명 지사는 33.7%, 윤석열 전 총장은 37.9%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차 범위 내에서를 따진다면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오히려 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답변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31.9%, 이낙연 전 대표가 25.5%가량 나와서 여기서는 또 이재명 지사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정세균 전 총리였고요. 여기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 수치 자체는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네. 범야권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31.5% 1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홍준표 의원의 12.2%, 유승민 전 의원 7.4%,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제일 지지도가 높은 후보 3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지금 다 있는 거거든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높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30%대 기록을 했다가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예, 네. 20%대로 지금 와 있다. 네. 이거는 하나의 주목할 지점인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많이 10% 정도까지 빠져 있다가 네. 지금 한 10%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다. 껑충 뛰어 올랐죠. 예, 그 두 가지 흐름은 일단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니까요. 배종찬 네. 소장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안정감이 크게 작동했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도 또 이재명 후보도 최근에 좀 불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엑스파일이죠. 그러니까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 또 장모가 법정 구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제 진상 규명이 되지 않다 보면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중도층과 MZ 세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 조사에서 30%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가장 높았죠. 네. 근데 한 달여 사이에 거의 한 7, 8%포인트 가량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지지층들이 또 경선 이후에 결집하는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낙연 후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또 바지 한 번 더 내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또 바지 논란이 되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여성표가 이탈하게 되고 또 호남표가 이탈하는 것인데, 이낙연 후보가 가장 주목받고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역시 안정감.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를 잘했다. 가장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여권 후보에게 제일 중요한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호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남의 경우에는 최근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 또 이낙연 대 윤석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섣불리 선택할 필요 없다. 선택지를 좀 더 넓혀놓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김민하 평론가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일시적인 어떤 하락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세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부분을 질문하고 싶네요. 뭐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뭐 달린 거죠. 근데 지금 이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이제 좀 뭐랄까요?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지금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두 사람 다 어쨌든 간에 어떤 지지층이든지 간에 비호감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누구든 비토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비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금까지 억눌러 온 게 경쟁력이었습니다. 네. 경쟁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흠집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론이 이 어떤 거부감을 좀 눌러온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면은 이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갖게 하는 행보들을 계속 해왔어요. 항상 비판하는 우리가 비판해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래도 포지티브한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한 걸 보면은 대개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이념적인 어떤 메시지거나 그다음에 퇴행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얘기들이었어요. 뭐 점령군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유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하는 상당히 구시대적인 어떤 그러한 걸 연상하게 하는 얘기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경쟁력에 대한 의문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니까 지금 억눌려져 왔던 거부감, 비토론이 다시 이제 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중도층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얘기는 사실 없었거든요. 경쟁력은 강요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토론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언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로 이제 표출되는 흐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어떤 처지가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최재형 전 네. 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윤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있는데 그 지지율 일부가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보수 야권 후보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대선 후보는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거든요. 근데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 불확실성입니다. 피로감이고 어떤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진상 규명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최근에 또 전 대변인과 관련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입당 여부도 왜 입당을 하지 않는지 국민의힘 지지층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소하고 이제 규명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래야만 중도층과 또 MZ세대가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대구 경북은 보수 야권의 심장이고 네. 부산 울산 경남은 보수 야권의 신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고 최영섭 대령이 전쟁 영웅이거든요. 네. 6.25 전쟁의 영웅이고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바로 경남 창원 진해구 이전에는 진해시에 해군사관학교가 있고 그 인연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경남 창원시 진해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PK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영남권 지지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는 윤 총장이 흔들릴 때 윤석열 후보가 흔들릴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지지율 변화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일 좀 해야겠네요. 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한 3주 정도 연기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 간의 유불리가 좀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좀 코너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뭐 연기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 지사한테는 뭐 손해 아니냐 이렇게들 보지만 저는 큰 유불리의 문제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중간에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이제 본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기를 하더라도 국감 전에 이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국감 기간에 최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건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선 경쟁력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별로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더군다나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해서 지금 4차 대유행으로부터 무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저는 한 3주 정도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특정 후보 또 특정 또 후보에게 뭐 유불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대선론이 꺾일 시간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숨 고르기도 될 수가 있죠. 숨 고르기도 될 수 예, 예. 있다. 오히려 이미 조금 대세론의 의문이 제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숨 돌리기를 하는 것이 경기도지사로 코로나 국면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워낙 코로나가 엄중하니까요. 그러게요. 네. 코로나 일단 빨리 좀 극복을 좀 우리가 해서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대선은 내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는 KBS와 함께
아, 그렇죠. 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니까요. 네. 당연하죠. 네,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 7415님께서요. 김성환의 시사야 개편된 코너가 다 좋지만 저는 박종훈의 경제 한방 코너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주어서 저도 조금씩 경제에 귀가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앞서 공지해드린 것처럼 시사야 자체 개편 2주차를 맞아서 지금 시사야 개편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저희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